제 발 아래서 땅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뢰. 제가 방금 지뢰를 밟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DMZ, 그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건 제 자신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짝, 단 한 발짝만 더 가면 남한 땅인데, 자유가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평양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제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지옥 같은 곳을 걸어서 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정혁, 28살의 인민군 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초봄, 평양. 리정혁 동무, 축하합니다. 동무는 이번에 최전방 군사분계선 근무지로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군사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곧바로 하사 계급을 받고 최전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있어 조국을 위해 최전선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중간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제 1인민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 중구역의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배급도 제때 받았으며 심지어 가끔 특별 배급으로 고기나 과일도 받을 수 있었죠. 북한에서 이 정도면 상위 5%에 속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정혁아,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두부밥을 해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몸 조심하고 편지 자주 보내라. 형수혁이는 저보다 2살 많았는데 평양건설대학을 졸업하고 도시계획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저를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혁아, 전방 가면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뭘 보든 듣든 내 생각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렴. 그때는 형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형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달리 형은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상낙원인데 사람들이 굶어 죽나요? 외국 영화는 볼 수 없나요? 왜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나요? 아버지는 그런 형을 혼내시고 했지만 형은 결코 의문을 품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었죠. 2019년 3월 15일, 저는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개성을 거쳐 최전방으로 가는 군용 열차였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양을 벗어날수록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논밭은 황폐했고 마을은 을씨년스러웠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저기 봐라, 평양 도련님이 오셨구만. 같은 칸에 탄 다른 군인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이 금방 티가 났나 봅니다. 깨끗한 군복, 반듯한 자세, 그리고 아마도 제 얼굴에서 풍기는 여유로움 때문이었겠죠. 동무들, 우리 모두 같은 인민군 아닙니까? 잘 부탁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방 출신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첫 야간 근무의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4월이었지만 산속은 여전히 추웠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만의 도시 불빛이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조선 놈들의 도시다. 전기를 펑펑 쓰는 호사를 누리고 있지. 같이 근무 서던 최 상사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최 상사는 50대의 노련한 군인으로 이미 이곳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기가 없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최 상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되었죠. 그저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왜 우리 인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걸까? 왜 밥을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걸까? 7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남측에서 확성기 방송이 들려왔죠. 북한 당국은 그것을 심리전 방송이라고 불렀고 절대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죠.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 서울의 날씨는 맑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치맥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치맥이 뭔지, 한강공원이 뭔지,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탈북자 김철수 씨가 최근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의대를 나왔지만 남한에서 다시 공부해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방송이 사실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른데. 배운 게 다 진실은 아니야, 리하사. 하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의심하는 순간 우리도 저 철책 너머로 가야 하니까. 8월 말 저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검열을 거친 편지였기 때문에 내용은 평범했지만 형 특유의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만 아는 방식으로 소통하곤 했거든요. 정혁아, 요즘 평양의 느티나무 잎이 유난히 일찍 노랗게 변하고 있다. 계절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몸 조심하고 항상 북극성을 기억해.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었고 북극성은 방향을 잃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 형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9월이 되자 집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짧은 전보였죠. 수혁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너는 절대 경솔한 행동하지 마라. 형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형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10월 저는 휴가를 받아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의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고 아버지는 한층 늙어 보였죠. 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에서도 말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대동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수혁이가 반동분자로 몰렸다. 남조선 영상물을 봤다는 혐의야. 그게 무슨... 형이 그럴 리 없습니다. 증거가 있대. USB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요덕 수용소에 있을 거야, 요덕.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떨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그곳에 형이 있다니. 형이 정말 그런 걸 봤습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혁이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잡혔어. 고문을 받다가 같이 본 사람들 이름을 댔지. 수혁이는 한 번 본 게 전부였대. 호기심에 잠깐 본 게 죄가 되어버린 거야. 그날 밤 저는 형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이 그리던 설계도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을 위한 공원 설계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형은 언제나 인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형이 숨겨둔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형의 고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나왔다. 영양실조다. 평양에서조차 이런데 지방은 얼마나 심각할까? 우리가 정말 지상낙원에 살고 있는 걸까? 친구가 몰래 보여준 남한 드라마를 봤다.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다. 이게 다 조작일까?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걸까?
정혁이가 군대에 간다. 동생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 형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은 저보다 훨씬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형은 지금 지옥 같은 곳에 있었죠.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랑스러운 인민군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측의 확성기 방송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을 관찰했죠. 그들 대부분은 지방 출신으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쌀 몇 킬로그램도 살 수 없었고 대부분 부업으로 연명하고 있었죠. 리아사,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김대위가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가족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형의 일이 여기까지 알려진 것일까요? 형이 좀 아픕니다. 그래. 병명이 뭔가? 김대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폐결핵입니다. 그래. 조심하게. 가족이 반동분자가 되면 자네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겠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11월 초, 또 한 명의 탈북자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청년이었는데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죠. 우리는 그를 임시 수용소로 데려가 신문을 했습니다. 왜 탈북을 시도했나? 살고 싶어서요. 그것뿐입니다. 청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조선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나?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치보위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며칠간 그와 함께 있어야 했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평양 출신이시군요. 왜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평양과 지방은 다른 나라예요. 청년의 이름은 박철수였고 함경도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한 달에 2~3명씩 굶어 죽어요. 풀뿌리, 나무 껍질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국을 배신하는 건 조국이 먼저 우릴 버렸어요.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조국입니까? 그의 말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쓴 일기의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남한에 가면 뭘 하고 싶은가? 그냥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 노력만큼 대가를 받고 싶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 간부가 아니면 굶어 죽어요. 철수는 며칠 뒤 정치보위부에 넘겨졌습니다. 아마 고문을 받고 수용소로 보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11월 15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정혁 하사, 상부 명령이다. 내일부터 자네는 보위부 감시 대상인의 최 상사가 몰래 알려준 것입니다. 왜 저를요? 자네 형 때문이지. 반동분자 가족은 모두 감시 대상이야. 그리고 최 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도 곧 체포될지 모르네. 보위부에서 이미 자네 신상을 조사하고 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형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 길이 있지. 극도로 충성스럽게 행동해서 의심을 푸는 것 아니면. 최 상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아니면 탈출하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체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형처럼 아무 죄도 없이 수용소에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고 자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DMZ 지역의 지형을 다시 한번 꼼꼼히 파악했죠.
지뢰 매설 작업을 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경로는 제가 지뢰를 매설하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폭 50m 정도의 좁은 통로였는데 바위가 많아 지뢰 매설이 어려웠던 곳이죠. 하지만 그곳도 구형 지뢰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무 일정도 파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경계가 느슨했죠. 교대 시간이라 혼란스럽고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신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리하사, 요즘 부지런하네. 김대위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충성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형 때문에 의심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더 깊이 절했고 학습 시간에 더 열심히 참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1월 20일,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내용은 쓸 수 없었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신지요? 여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큰 눈이 올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모든 것이 새하얗게 덮이겠죠. 저는 그 풍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형이 늘 말했듯이 북극성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편지를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검열에 걸릴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써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11월 22일,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내일 새벽, 특별 검열이 있을 예정이야. 보위부에서 직접 온데 최 상사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죠. 최 상사님,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최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알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내일이면 끝입니다. 최 상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지만 오늘 밤 2시에서 2시 30분 사이 동쪽 초소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 DMZ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뛰면 안 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해. 최 상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11월 23일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리하사, 오늘 당직이지? 네, 1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수고해라. 날이 춥겠네.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9시, 저는 내무반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가져갈 건 별로 없었죠. 옷 속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나침반, 접이식칼, 라이터, 그리고 초콜릿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군복 안에는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군복은 너무 눈에 띄니까요. DMZ에 들어가면 벗어던질 계획이었죠. 11시 30분, 저는 당직 근무를 서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총을 메고 초소로 향했죠. 달이 없는 금은밤이라 정말 캄캄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죠. 새벽 1시 50분. 저는 천천히 동쪽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최 상사 말대로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책 앞에 서자 그 높이에 압도당할 뻔했습니다. 5미터가 넘는 철조망이 3중으로 쳐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순찰 중에 발견한 곳이었죠. 와이어 커터로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15분 만에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군복을 벗어 철조망 위에 깔고 조심스럽게 기어서 통과했죠. 철조망에 긁혀 손과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저는 드디어 DMZ에 진입했습니다. 4km 남측 철책까지의 거리였죠. 평소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지레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으니까요. 첫 500m는 제가 직접 지뢰를 매설한 구역이었습니다. 머릿속 지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오른쪽으로 10m, 왼쪽으로 5m. 마치 보이지 않는 미로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죠. 나뭇가지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는 구형 지뢰가 매설된 곳이었죠. 70년대에 묻은 것들이라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경사가 심해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죠. 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손으로 앞에 땅을 더듬어가며 의심스러운 곳은 피해갔죠. 무릎과 손바닥이 닦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 아래서 땅이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들었죠. 지뢰였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순간이었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만 더 체중을 실으면 지뢰가 터질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1cm, 2cm,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지뢰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완전히 눌리지 않았던 것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10m쯤 우회해서 갔습니다. 새벽 3시 20분, 남은 거리는 1km. 하지만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과 공포로 온몸이 떨렸고 추위까지 더해져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한 초소의 불빛이었죠.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지만 아직도 지뢰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형 생각이 났습니다.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 형, 그리고 평양의 부모님. 그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 35분, 갑자기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발견한 것 같았죠. 곧이어 조명탄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졌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레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당.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0m, 300m, 100m. 남측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왼쪽 어깨를 관통했죠. 총에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남측 철책 앞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넘어야 했죠. 피를 흘리며 철조망을 올라갔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들어. 이번엔 남한 군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남측 땅에 떨어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죠. 정신이 드셨습니까? 한국군 장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입니까? 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철원의 국군병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의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총상은 다행히 급소를 비켜갔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철조망에 긁힌 상처, 무릎과 손의 찰과상, 그리고 극도의 탈진 상태였죠. 기적입니다. DMZ를 걸어서 넘어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지뢰밭을 피했습니까? 저는 지뢰 매설 작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저었죠. 회복되자마자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출생지, 부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는 것, 하사로 복무했다는 것, 그리고 형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이야기도 했죠.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생각하고 꿈꿀 자유를 원했습니다. 조사는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절차였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죠.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2020년 3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다가 잡힐 뻔해서 도망쳤어요. 저는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지내다가 왔어요. 저는 가족이 굶어 죽는 걸 보고 결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의 현실이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살았던 저는 빙산의 일각만 본 것이었죠. 하나원에서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선거라는 개념이 낯설었죠.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한다고요? 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2020년 7월, 저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취업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인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죠. 마우스가 뭐예요? 클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2021년 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를 통해 형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요덕 수용소에 있던 리수혁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대요. 형이 죽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은 끝내 자유를 보지 못하고 그 지옥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것 같아서, 형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형이 원했던 것도 제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었을 거라고. 형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탈북자 특별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것이죠. 첫 강의 시간,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유, 평등, 인권, 법치.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고,
다르게 생각할 자유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죄였거든요.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저를 돌아봤죠.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말은 같은 한국어인데 예레어와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리정혁 씨, 오늘 회식 있는데 치맥 어때요? 치맥이 뭔가요? 아, 치킨에 맥주요. 이런 식의 문화적 차이가 일상 곳곳에 있었습니다. 차별도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북한에서 왔으면 간첩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람도 먹는다며?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상처받는 말들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북한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제가 남한에 대해 왜곡된 정보만 알았던 것처럼 2022년 저는 탈북자 지원 NGO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일이었죠. 선배님,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새로운 탈북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렵고 낯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세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어떤 날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돕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을 도왔죠.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탈북자 어린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10살 된 아이였는데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다고 했죠. 아저씨, 저 이제 학교 가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구나. 꿈을 꾸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구나. 강연들은 저기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영이는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탈북자라는 것도, 가족과 생이별했다는 것도, 때로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도, 정혁 씨가 겪은 일들이 정혁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전 그런 정혁 씨가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24년 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죠. 하객 중에는 함께 하나원에서 교육받았던 탈북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 되어줬죠.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DMZ를 걷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형이 수용소에서 부르는 꿈. 정혁아, 도와줘. 형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합니다. PTSD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죠. 당신이 겪은 일은 극도의 트라우마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리정혁 연구원님, 통일 후 북한 지역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북한의 실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히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이해와 포용입니다.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때로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탈북으로 고통받으셨을 텐데, 만약 이 이야기가 어떻게든 북한에 전해진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숨쉬고 꿈꾸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믿습니다. 형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형, 미안해. 형을 구하지 못해서. 하지만 형이 꿈꿨던 세상이 여기 있어. 형 몫까지 열심히 살게.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있어. 지금은 2025년입니다. 탈북한 지 6년이 되었죠.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투표권도 있고 여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영이와 함께 일본 여행도 다녀왔죠. 북한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올해 봄에는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나 자랄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선택할 수 있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가끔 DMZ를 방문합니다. 민간인 출입구역에서 북쪽을 바라보죠. 그 철조망 너머 제가 목숨 걸고 걸어왔던 그 죽음의 땅이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그 지옥을 뚫고 나왔다는 것이,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이. 2025년 현재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매일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주민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그저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 고향, 친구,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요.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커서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자유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매일 아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체포되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져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누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북한의 자유를 위하여.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지레밭 DMZ를 걸어서 넘어온 북한군 하사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한반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남한 정착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실상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